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1조 원. 일본은 그 막대한 돈으로 세계를 삼켰다고 믿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그들은 주식을 모두 팔고 떠나는 한국을 향해 돈이 없어 도망간다며 비웃기 바빴죠. 하지만 홋카이도 공장이 붉은 화염에 휩싸이던 그날 밤 일본의 야망은 처참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뒤늦게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의 붕괴를 꿰뚫어보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탈출한 것이었죠. 오만했던 일본이 한국이라는 진짜 승부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치욕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건배. 위대한 니폰 스틸의 부활, 그리고 미합 중국 해군의 영원한 재해권을 위하여. 제 손에 들린 바카라 크리스털 잔이 허공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도쿄 로폰기 힐즈 52층 멤버십 라운지는 그야말로 성공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죠. 코끝을 스치는 최고급 돔 페리뇽의 달콤한 향기. 갓 피우기 시작한 쿠바산시가 연기.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쿄타워의 붉은 야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승리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 일본제철의 다나카 전무는 이미 승리감에 취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땀이 밴 손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감싸 쥐더군요. 벤스 제독. 아니, 총괄 감독관님.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US 스틸? 솔직히 말해서 그 낡아빠진 고철 덩어리들, 우리 기술진이 들어가는 순간 전부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변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의 일본, 모노즈쿠리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 위에서 군함의 뼈대만 만지며 살아온 저에게 강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적의 포탄이 날아올 때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패이자 국가의 척추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제철소들은 녹이 슬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표 계산하느라 바빴으니 제 속이 오죽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저 아시아의 맹주가 무려 2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들여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잔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을 엄지로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전무, 당신들의 그 꼼꼼함을 믿습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프로젝트 1mm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감히 지구상 어느 나라가 우리 제철 기술을 따라오겠습니까? 중국? 걔들은 양만 많아찌질은 쓰레기입니다. 오직 일본만이 미국의 기준을 맞출 수 있죠.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라운지를 울렸지만 제 신경을 긁는 미세한 가시는 전혀 다른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일본제철과 그림자처럼 붙어다녔던 오랜 혈맹, 한국의 포스코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무님, 좀 의외군요. 한국 파트너들은 초대를 안 한 겁니까? 꽤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낸 걸로 아는데. 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다나카 전무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가 이내 비릿한 조소를 머금더군요. 그는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 대리석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국 친구들요? 굳이 부를 필요가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정리라니요? US 스틸을 사려면 현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포스코 주식을 시장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가지고 있던 우리 주식도 다 내놓으라고 했죠. 기술도 이제 우리가 가르쳐줄 건 다 가르쳐줬고. 솔직히 말해 이제 덩치만 커져서 주인한테 짖으려는 개는 방 안에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한테 짖는 개. 그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치 쓰임이 다한 낡은 가구를 버린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죠. 저는 그 태도에서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철강 업계의 서열은 냉정한 법이니까요. 원조는 일본이고 한국은 그 뒤를 쫓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것이 그때까지 제가 가진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도쿄의 제국 호텔 스위트룸. 홋카이도 공장 시차를 하루 앞둔 저는 욕실에서 막 나와 무심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하단에 뜬 붉은색 속보 자막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CNN 긴급 속보, 포스코, 일본제철 지분 전량 매각 완료. 뭐야?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튀어나오더군요. 화면 속 앵커는 다급한 목소리로 월스트리트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일본제철 주식 전량을 전격 매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분 정리가 아닌 사실상 25년간 이어온 전략적 동맹의 파기로 해석됩니다. 특히 일본제철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대규모 매각에 대해 시장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털 생각도 잊은 채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듯 걸터 앉았습니다. 다나카 전무는 분명 우리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쫓겨난 게 아니라 제 발로, 그것도 아주 신속하고 냉정하게 짐을 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즉시 채널을 돌려 일본 공영방송 NHK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더군요. NHK 뉴스 7. 금일 한국 포스코 측의 지분 매각은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파악됩니다. 일본제철 측은 한국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급히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습니다. 화면 속 일본제철 임원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쯤이야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여유였죠. 돈이 없어서 팔았다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포스코는 지난 분기에도 수천억 원의 현금을 쌓아둔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 그들이 일본이 축제 분위기인 이 시점에 전량 매도하고 나갔다? 단순한 자금 확보일까요? 아니면 다나카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 정부 전용 보안 전화기를 꺼내 워싱턴에 있는 해군 정보국의 오랜 동기 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나야. 도쿄에서 TV 보고 있어. 톰?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혹시 그 철강 뉴스 때문인가? 수화기 너머 밥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일본 애들은 한국이 돈 없어서 나간 거라고 비웃고 있더군. 근데 내 감은 자꾸 아니라고 속삭이는데 말이야. 너희 쪽 레이더에 잡힌 거 없어? 잠시 침묵 끝에 들려온 밥의 목소리는 평소의 장난기가 싹 빠진 아주 낮고 은밀한 어조였습니다. 톰, 잘 들어. 이건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도 안 올라간 첩보야. 표면적으로는 단순 매각이 맞아.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 그들은 주가 그래프의 꼭대기, 그 정점에서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고. 월스트리트 애들은 차익 실현이라고 떠들지만 내 생각은 달라.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건 탈출이야. 탈출. 그 단어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건 생존 본능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한국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등 뒤에서 칼을 갈아온 지독한 승부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일본이라는 배에서 뛰어내렸다? 밥, 내 말은 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야? 글쎄, 그건 내가 확인해야지. 하지만 하나만 명심해. 한국 정보부 애들, 냄새 맡는 능력 하나는 CIA 뺨치는 놈들이야. 그들이 움직였다면 분명 이유가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이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이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일본은 우리가 버렸다고 했고 미국은 한국이 도망쳤다고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일의 일정표로 향했습니다. 12월 1일 홋카이도 무로란 제철소 시찰.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미지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정표 옆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어 무로란 제철소라는 글자 위에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한국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제가 짐을 챙겨 호텔방을 나섰을 때 복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고 있는 그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 화약고였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불과 24시간 후 저는 홋카이도의 밤하늘이 붉게 찢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밥의 경고가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홋카이도의 칼바람은 방한복을 뚫고 들어올 만큼 매서웠지만 무로란 제철소 제3고로 앞에 열기는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를 연상케 하더군요. 12월 1일 새벽 1시. 저는 안전모를 쓴 채 다나카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중앙통제실의 두꺼운 방탄 유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는 시뻘건 쇳물이 거대한 용처럼 꿈틀대며 흐르고 있었는데
다나카 전무는 마치 첫 아이를 얻은 아버지처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대더군요. 보십시오, 감독관님. 저 아름다운 붉은 빛을. 이것이 바로 US 스틸을 되살릴 일본의 심장입니다. 포스코? 하. 그 친구들은 꿈도 못 꿀 정밀도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일본 엔지니어들은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계기판은 녹색등이었는데 제 발바닥을 타고 미세한 진동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웅웅거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동은 규칙적인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거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듯 불규칙하고 신경질적인 떨림이었죠. 전무님, 바닥 진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을 때려는 찰나였습니다. 통제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비명을 지르듯 외치더군요. 아, 압력이. 열풍로 압력이 통제 불능입니다. 수치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눈앞의 세상이 붉은색으로 뒤집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이 눈앞에서 폭발한 듯한 섬광. 뒤이어 닥쳐온 충격파가 방탄 유리를 미친 듯이 두들겼고 견고해 보이던 통제실의 천장이 비명소리를 내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전무가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철골 소음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다. 사이렌 소리가 홋카이도의 밤하늘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유황 냄새와 타는 고무 냄새가 비싼 양복깃을 파고들었고 조금 전까지 세계 최고를 외치던 일본 엔지니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더군요. 그들의 자부심이 공포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겨우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해군에 납품될 특수강판을 생산하던 B라인이 말 그대로 엿가락처럼 휘어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 불기둥은 공장의 지붕을 뚫고 솟구쳐 올라 홋카이도의 검은 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봉화 같았죠. 감독관님,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다간 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질린 채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설비였습니다. 21조 원을 들여 US 스틸을 인수하겠다는 그 거대한 야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간신히 공장 정문을 빠져나와 검은 세단 뒷좌석에 몸을 던졌을 때 다나카 전무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오만하던 눈빛은 공포로 떨리고 있더군요. 감독관님. 이건 단순한 배관 문제입니다. 작은 화재일 뿐입니다. 금방 수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화재? 저는 차창 너머로 하늘을 태울 듯 솟구치는 거대한 불기둥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작은 화재라면 폼페이의 최후는 캠프파이어였을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다나카, 내 눈엔 배관 문제가 아니라 당신네 회사의 신용이 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라인, 우리 해군 구축함에 들어갈 장갑판 만드는 곳 아니었나?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뻐끔거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죠. 저는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차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폭발음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백미러 속의 제철소는 거대한 화장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워싱턴의 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밥이 받더군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톰, 뉴스 봤어. 홋카이도가 난리가 났던데. 자네 괜찮나? 난 살았어. 하지만 니폰 스틸은 죽은 것 같군. 밥, 내 말이 맞았어.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야. 설비부터 관리 시스템까지 뼛속까지 썩어 있었어. 저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물었습니다.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밥, 아까 했던 말 기억나? 한국이 알고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방금 현장에서 봤는데 폭발 직전에 엔지니어가 압력 수치를 언급했어. 센서가 먹통이었다고. 그런데 포스코 애들. 혹시 이 센서 데이터나 설비 노후화 정보 미리 입수할 수 있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톰, 안 그래도 지금 그게 미스테리야. 내가 방금 NSA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포스코가 주식을 팔기 직전에 일본제철 측에 설비 안전 점검 데이터를 요청했었다는 기록이 있대. 당연히 일본은 기밀이라며 거절했고, 그래서 거절당하자마자 그들은 주식을 팔았어. 즉, 데이터를 못 봐서 판 게 아니라 보여주지 못하는 걸 보니 썩었구나라고 판단한 거야. 그들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진단이었던 거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접대 문화에 취해 그들의 썩은 속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 따위는 섞지 않고 오직 데이터의 공백과 상대의 반응만으로 이 거대한 붕괴를 예측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지력이 아닙니다. 지독하리만치 냉철한 분석력이었던 것이죠. 젠장.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의 안보가 걸린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일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었던 파트너 한국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차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워싱턴에 일본 공장이 터졌으니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 옷을 벗는 문제가 아니라 미 해군의 전력이 구멍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나카 전무의 변명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팩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본이 감추고 있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본제철 내부망은 이미 차단되었겠지만 저에게는 감독관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회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과거 연합훈련 때 만났던 한국 측 연락관, 그리고 지금은 포스코의 전략기획실에 있다는 그 남자.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 사태를 예견했다면 그들의 서랍 속에는 일본이 감춘 진짜 데이터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데이터야말로 지금 제가 쥐어야 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보안 메신저를 켰습니다.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고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 해군 제독이 한때 2등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엔터키를 누르는 제 검지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전송 완료. 화면에 뜬 그 짧은 네 글자가 마치 제 운명을 심판할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죠. 홋카이도의 호텔방은 절간처럼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방금 보고 온 용광로처럼 굉음을 내며 뛰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고 제 옷에서는 지옥불의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상대는 박진우. 5년 전 림팩 훈련 당시 한국 해군 측 군수지원 연락관이었던 남자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제 기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빈틈없는 일. 처리를 보여줬던 그는 전역 후 포스코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사가 되어 있었죠. 한때 저는 그를 유능하지만 융통성 없는 친구라고 평가했었는데 지금 그 융통성 없는 친구가 벼랑 끝에 몰린 저를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답이 올까? 이미 해군 제독이 새벽 2시에 사적인 라인으로 정보를 구걸한다. 비웃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지. 온갖 자조 섞인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을 때였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검은 화면 위로 화상 연결 요청이 떴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매고 엉망이 된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긴 뒤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쪽 배경은 어두침침하고 제가 날리는 홋카이도의 밤이었는데 화면 속 박진우 이사의 배경은 눈부시게 밝은 서울의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더군요. 그 평화롭고 정돈된 풍경이 지금 제가 처한 지옥 같은 현실과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비되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동님. 아니, 이제는 감독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하며 불필요한 감정이 거세된 건조한 톤이었죠. 그는 제가 덮어쓴 검댕이나 충혈된 눈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몰골로 연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 이사. 오랜만이네. 내 몰골이 좀 말이 아니지? 방금.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라서.
무로란 제철소 말씀이시군요. 뉴스 봤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태연함에 저는 묘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제 꼴은 엉망인데 저 친구는 너무나도 멀끔했으니까요.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이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들 알고 있었나? 무엇을 말입니까? 시치미 떼지 마. 포스코가 주식을 전량 매도한 시점, 그리고 오늘 폭발. 이게 우연이라고? 밥한테 들었어. 자네들이 일본 측에 특정 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더군. 대체 뭘 본 건가? 일본이 감추고 있는 게 뭐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서늘했죠.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불안한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그저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제동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발표했을 때 그들이 제시한 설비 가동률 데이터 혹시 직접 검증해 보셨습니까? 그거야. 그쪽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믿었지. 일본 3대 회계법인이 보증한 서류였으니까. 박 이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순진한 아이를 보는 듯한 씁쓸한 미소였죠. 그게 문제입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열. 지금 제동님 메일로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니 감독관님 권한으로만 여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KI 일본제철 위험 분석 보고서 비공개. 용량은 무려 5GB에 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펼쳐진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것은 일본제철 내부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위성 데이터였던 겁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산업용 위성 스캐너로 지난 6개월간 홋카이도 공장을 촬영한 열화상 데이터입니다. 제동님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는 홀린 듯 마우스를 스크롤했습니다. 화면에는 붉고 푸른 열지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제 눈에는 단박에 이상한 점이 들어오더군요. 고로의 온도가 불규칙해?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3고로 오늘 폭발한 그곳입니다. 겉으로는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화상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심각한 온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내화벽돌에 미세균열이 생겨 열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이사의 설명은 마치 법의학자가 시신을 부검하듯 냉정하고 정교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일본 측에 공동정밀 진단을 제안했습니다. 파트너로서 당연한 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주재에 건방지게 일본의 기술을 의심하느냐고 하더군요. 기밀 유출 시도라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경영진은 결론 내렸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오만의 문제다. 오만에 빠진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사고를 부른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화면 속의 붉은 열지도를 바라보았죠. 그것은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위대한 미일 동맹을 외치고 있을 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차가운 위성으로 이 붉은 징조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동님, 일본은 21조 원으로 미국 회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 집 안방의 불씨조차 끄지 못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의 말은 아팠습니다.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었죠. 일본을 믿고 US 스틸 인수를 승인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미 해군의 군함 건조 계획이 공중 분해될 판이었으니까요. 박 이사. 아니, 진우야.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한 인간으로서의 호소였죠. 자네 말이 다 맞아. 우리가 멍청했어.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는 보지 못했네. 하지만 지금 당장 대안이 없어. 홋카이도 라인이 저 모양이면 우리 차세대 구축한 프로젝트는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거야. 그 사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올 테고. 화면 속 박진우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깍지 낀 손을 턱에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몇 초의 침묵이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제동님, 저희가 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는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이유? 일본이 싫어서 판 거 아니었나? 감정적인 복수요? 저희는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그 21조 원. 아니, 저희가 확보한 수천억 원의 현금. 그거 어디에 썼을 것 같습니까?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 속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홋카이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곳은 대한민국의 동해안,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예전의 그 굴뚝 연기 자욱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은빛 파이프라인이 혈관처럼 얽혀있고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들이 늘어선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 도시 같은 풍경이었죠. 수소환원 제철 실증 플랜트. 그리고 AI 기반 무인 제어 시스템. 저희는 일본에서 뺀 돈으로 일본이 주저하던 미래를 지었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리더군요. 일본 라인이 멈췄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 광양사고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하는 밀스펙 기준. 저희는 이미 3년 전에 초과 달성해뒀습니다. 인증서 지금 보내드리죠. 띠링. 또 한 번의 알림음. 두 번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 인증, 즉시 공급 가능. 저는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예비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예 우리가 일본과 계약하기 전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완벽한 대체제를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일본 돈을 빼서 말이죠. 박 이사. 자네들은 도대체. 오십시오, 서울로. 박 이사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모니터로 보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동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짜 강철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꾀죄죄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기심과 전율이 채워져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홋카이도는 여전히 잿빛 연기에 갇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현해탄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낡은 사무라이의 칼이 부러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검을 잡아야 할 때니까요. 저는 옷장을 열어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짐 챙겨. 도쿄행은 취소다. 우린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간다. 김포공항에서 헬기로 45분. 제동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타겟 포인트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조종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서 있던 홋카이도의 설원과는 정반대의 채도를 띠고 있더군요. 잿빛 연기에 갇힌 하늘 대신 눈이 시릴 만큼 청명한 코발트 블루의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검푸른 동의 바다가 거칠게 일렁이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안선의 곡선을 따라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웅크리고 있는 포항제철소의 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곳은 공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회로 기판처럼 정교해 보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라는 끈적한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본 데이터는 완벽했지만 저는 평생 현장의 쇳가루를 마시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21조 원을 쏟아부은 일본도 실패했는데 고작 5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한국 기업이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어쩌면 그저 화려한 CG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용 쇼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죠.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자 로터의 굉음 사이로 박진우 이사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름 하나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제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독관님.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이동하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공장 내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는데 창밖 풍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철소란 귀를 찢는 소음과 매캐한 석탄가루 그리고 기름 범벅이 된 노동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거친 현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도로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파이프라인들은 마치 혈관처럼 질서정연하게 뻗어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미세한 전기모터 돌아가는 소리뿐이라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죠. 박 이사, 공장 가동 중인 거 맞나? 왜 이렇게 조용해? 노동자들은 다 어디 갔고? 노동자요? 박 이사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되물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더군요. 제동님. 용광로 앞에서 땀을 흘린다는 건 옛말입니다. 저희는 땀 대신 데이터를 흘립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저희의 두뇌 스마트 데이터 센터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검은 연기를 뿜는 굴뚝 앞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본사처럼 생긴 매끈한 통유리 건물 앞이었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상황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코 인텔리전트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가로 50m의 초대형 스크린. 그 위로 수만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나 펜타곤의 작전실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소리치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마치 빗소리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다 뭔가? 제동님, 눈앞에 보이는 저 3D 모델링이 바로 지금 가동 중인 제3고로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박 이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상의 용광로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온도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더군요. 현재 온도 1502.43도, 목표 오차 범위 0.01%. 오차 범위 0.01%?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박 이사, 농담이 지나치군. 용광로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온도 편차가 그렇게 정밀하게 잡힐 리가 없어. 홋카이도에서도 오차 범위 5%를 잡으려고 30년 경력의 장인들이 밤을 새웠는데. 자네들 센서 조작한 거 아닌가? 장인이라. 박 이사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이성을 넘어 일종의 서늘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일본의 패착은 바로 그 장인을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은 변합니다. 피곤하면 무뎌지고 늙으면 사라지죠. 하지만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로 내부에 1200개의 초정밀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1초에 10만 개의 데이터를 뱉어냅니다. 인간이 좀 뜨거운데 라고 느끼기 30분 전에 AI는 이미 연료 투입량을 0.001g 단위로 조절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더니 엔지니어에게 손짓했습니다. 비교 데이터 띄워. 순간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홋카이도 공장의 폭발 직전 데이터가, 오른쪽에는 현재 포항제철소의 데이터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마치 심정지 직전의 환자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경고선이 수없이 넘나들고 있었죠.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평했습니다. 마치 자를 대고 그은 듯 단 하나의 튀는 점도 없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고 있더군요. 보이십니까? 일본의 그래프가 춤을 출 때 저희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통제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거렸고 쥐고 있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은 불과 땀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제 평생의 신념이 저 차가운 디지털 숫자들 앞에서 처참하게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지막 반박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 데이터는 훌륭하군. 인정하지. 하지만 박 이사, 이건 결국 컴퓨터 화면일 뿐이야.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돌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실제 강철이네. 미 해군의 군함은 0과 1로 만드는 게 아니야. 거친 파도와 포탄을 견딜 진짜 물성이 필요하다고. 물론입니다. 박 이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를 만져보러 가시죠. 안전모를 착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공장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제사 제품 출하장. 거대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웅장한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제야 좀 제철소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상식과는 또 달랐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공간. 그곳에는 막 아변을 마친 거대한 코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코일들을 옮기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무인 크레인 수십 대가 마치 군무를 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30톤짜리 강철로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트레일러에 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고함소리 대신 기계의 정교한 구동음만이 가득했죠. 박 이사가 한쪽 구석에 놓인 은색 특수 컨테이너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 위에는 1급 기밀 미 해군 성능 시험용 샘플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동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차세대 이지스 함용 특수 고장력 강판입니다. 직접 만져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강철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갓 깎아낸 얼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밀도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강판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기포나 표면의 굴곡 따위는 현미경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더군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 완벽한 평활도는 이것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판. 인장 강도가 얼마나 되나? 1.5기가파스칼입니다. 뭐? 1.5?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1.5기가파스칼이면 손톱만 한 크기로 1톤 트럭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도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최신 제품이 1.2기가파스칼이었고 그것조차 수율이 60%밖에 안 돼서 납기를 맞추네 만회하며 쩔쩔매고 있었는데 수율은? 솔직히 말하게. 불량률은 얼마나 되나? 제 질문에 박 이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강도는 높여도 불량률은 못 잡았겠지. 여기서 약점이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99.8%입니다. 뭐라고? 1000개를 만들면 2개가 불량입니다. 그나마 그 2개도 AI 비전 카메라가 출하 전에 잡아내서 0.1초 만에 폐기합니다. 즉, 제동님이 받아보실 제품 중 불량품은 제로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릴 뻔한 것을 컨테이너를 잡고 억지로 버텼습니다. 21조 원을 쓴 일본은 수율 60%에서 허덕이다. 공장을 태워 먹었는데 한국은 이미 꿈의 수율을 달성해 놓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서 있다니. 도대체 이 압도적인 격차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제동님. 저기를 봐주십시오. 박 이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공장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독특한 설비였습니다. 기존의 고로와는 다르게 생겼는데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가동이 중단된 건가? 아니요, 풀가동 중입니다. 저게 바로 저희가 일본 주식을 판 돈 3천억 원을 쏟아부어 완성한 수소환원 제철 실증 플랜트입니다. 수소, 환원? 석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수소만을 사용해 철을 녹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미 해군이 추진하는 그린 네이비 프로젝트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셨죠? 저희는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오랜 편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이 어디까지 미래로 달려가 버렸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티켓을 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철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이사. 네, 제동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들을 믿지 않았네. 일본의 하청 업체 정도로 생각했어. 홋카이도가 터졌을 때도 자네들이 그저 운 좋게 도망친 줄 알았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패배를 인정하는 제 초라한 모습이 비치고 있더군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 자네들은 도망친 게 아니야. 이미 결승선에 도착해 있었던 거야. 제 고백에 박 이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동님, 저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도할 뿐입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손.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최첨단을 달리는 스마트 팩토리의 책임자인 그의 손바닥이 마치 거친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박혀 있더군요.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수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건 결국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만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우고 코피를 쏟아가며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낸 이 한국인들의 지독한 도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이봐, 박 이사. 하나만 더 묻지. 일본이 21조 원으로도 못한 걸 자네들은 어떻게 해낸 건가? 비결이 뭔가? 박 이사는 잠시 공장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덤덤하게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최고라고 자만하며 샴페인을 마셨지만 저희는 생존하기 위해 쓴 커피를 마셨으니까요. 절박함의 차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사였습니다. 총 대신 데이터를 들고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지독한 생존자들. 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건네준 일본제철 계약 파기 서류 뒷면에 굵은 글씨로 새로운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고, 미 해군의 미래는 홋카이도의 잿더미가 아닌 포항의 데이터 센터에 있음. 즉시 협상 개시 요망. 박 이사, 워싱턴에 보고하게.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당장 백악관과 연결해주게. 내 장담하건대 대통령도 이 광경을 보면 기절초풍할 테니까. 공장의 거대한 기계음이 마치 승전가처럼 웅장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강철의 파트너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일본 로비스트들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동님. 백악관에 전화를 걸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흥분에 들떠 위성전화기를 꺼내드는 순간 박진우 이사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한 악력으로 잡아 제지하더군요. 그의 표정은 조금 전 공장에서의 자부심 넘치던 얼굴과는 또 달랐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더 위험한 비밀을 다루는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더 볼 게 남았나? 자네들이 만든 강철, 그리고 수소공법. 이 정도면 대통령을 설득하기엔 차고 넘치네. 당장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 아닌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정학적 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상황실 안쪽의 별도 유리부스로 안내했습니다. 접근 제한 구역이라는 붉은색 경고문이 붙어있는 곳이었는데 그가 홍채 인식기에 눈을 갖다 대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열리더군요.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낡은 금고와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일본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저희가 기술만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일본이 감당하던 물류의 공백까지 계산했습니다. 박 이사는 금고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타이탄 제7함대 비상대처계획이라는 영문이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이게 뭔가? 직접 읽어보십시오. 3년 전 저희가 펜타곤의 일부 실무진과 극비리에 공유했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당시엔 윗선에서 무시당했지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문장을 낭독하고 말았죠. 시나리오 코드, 레드 선셋. 가정 상황, 일본 홋카이도 및 규슈 지역 제철소의 동시 다발적 가동 중단 발생 시 미 7함대의 작전 능력 유지 방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정확히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마치 오늘 일어난 홋카이도 폭발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일본 내 생산 라인 붕괴 시 포항 신항만을 미 해군 전용 보급 기지로 24시간 내 전환한다. 2단계, 일본에서 생산되던 155mm 포탄 및 함정 수리 부품의 공급망을 사전 확보된 한국 내 12개 협력사로 즉시 이관한다. 3단계, 부산, 진해, 포항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를 가동하여 7함대의 유지보수 기능을 100% 대체한다. 문서를 읽는 제 목소리가 점점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서가 아니야. 이건 아예 일본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한국을 끼워 넣는 대체 역사 시나리오잖아. 맞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우리 아니면 누굴 쓰겠어? 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지만 저희는 그 틈을 노려 미국이 일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을 설계해 둔 겁니다. 박 이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제동님, 지금 일본 홋카이도 공장이 터지면서
당장 칠함대 구축함 2척의 수리가 중단될 위기죠. 저희 포항 신항만 도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배를 끌고 오십시오. 수리부터 부품 교체까지 일본보다 30% 더 빠르게, 20% 더 싸게, 그리고 불량률 제로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일본 주식을 팔고 나온 건 단순히 폭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질 것을 알고 그 물길을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수로 공사를 이미 3년 전부터 끝마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친구들이군. 저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포가 아니라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전율에 가까웠죠. 좋아. 이 문서까지 포함해서 보고하겠네. 박 이사, 자네들은 오늘부로 미 해군의 구세주가 될 거야. 저는 확신에 차서 위성 전화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액정에 보안회선, 백악관 집무실이라는 문구가 떴고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 극적인 반전을 설명할지, 어떤 미사역으로 한국을 칭찬할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신호음이 끊기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벤스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을 바꿔주십시오. 코드 레드입니다. 벤스, 너 지금 어디야?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자 평소 일본 제철 로비스트들과 골프를 즐기던 해리스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지금 한국 포항에 와 있습니다. 홋카이도 사고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완벽한. 닥쳐. 이 멍청한 자식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거의 발작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백악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어. 네가 한국 기업이랑 짜고 홋카이도 공장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해킹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공장은 노후화 때문에 터진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데이터? 그 한국 놈들이 보여준 조작된 데이터 말이냐? 일본 측 주장은 달라. 한국이 3개월 전부터 위성으로 해킹 신호를 보냈고 오늘 새벽 악성 코드를 심어서 열풍로 압력 밸브를 잠가버렸다는 로그 기록을 제출했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더군요. 해킹? 조작? 조금 전 박 이사가 보여준 그 위성 열화상 데이터를 일본 놈들은 역으로 해킹의 증거라고 날조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놈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한국과 저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령관님, 진정하십시오. 그건 함정입니다. 일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끄러워. 더 이상 내 말은 듣지 않겠다. 지금 즉시 귀국해. 헌병대가 공항에서 대기 중이다. 너는 직무정지야. 그리고 당장 그 한국인들 곁에서 떨어져. 그놈들은 우리 동맹을 파괴하려는 산업 스파이라고.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위성 전화기의 접속 권한이 강제로 차단되었습니다. 액정에는 접근 거부됨이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21조 원을 날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차라리 판을 엎어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한국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일본 공장을 폭파했다는 프레임. 그럴듯한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지는 법이니까요. 제동님, 무슨 일입니까? 박 이사가 심상치 않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 해군의 구세주였던 이 남자가 지금 워싱턴의 서류상으로는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테러리스트와 내통한 반역자가 되어버렸고요. 박 이사. 큰일 났네.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놈들이. 일본 놈들이 선수를 쳤어. 자네들이 해킹으로 공장을 폭파했다고. 내가 공범이라고. 박 이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는 게 아니겠습니까? 해킹이라. 역시 놈들답군요. 기술로 안 되니까 정치로 풀겠다는 거겠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내 직위가 해제됐어. 당장 귀국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거야. 미 정부는 자네들을 적으로 간주할 거고. 저는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기 완벽한 강철이 있고 완벽한 지도가 있는데 썩어빠진 정치 논리 때문에 이 모든 진실이 묻힐 위기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립무원.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병사의 심정이 딱 이렇겠군요.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외부 접속 시도 감지. 발신지, 미 사이버 사령부. 이런 사령관 놈들이 진짜로 공격을 시작했군. 박 이사가 혀를 차며 콘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동님, 선택하십시오. 선택이라니? 지금 놈들은 제동님의 위치를 추적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원격 포맷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죠. 저희가 방어벽을 올리면 막을 순 있지만 그러면 제동님은 진짜로 미국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아가서 얌전히 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와 함께 이 미친 누명을 벗기시겠습니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돌아가면 불명예 전역, 남으면 반역자. 하지만 제 눈앞에는 여전히 1.5기가파스칼의 강철과 일본의 몰락을 예견한 타이탄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워싱턴의 저 썩은 입들 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의 옆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막아. 네. 방어벽 올리라고. 내 군번줄을 걸고 명령하지. 놈들이 이 데이터를 단 1바이트라도 건드리게 두지 마. 이건 내 조국을 살릴 유일한 진실이야. 제 말에 박 이사가 씩 웃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스템 알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가동되었습니다. 상황실 전체에 붉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일본과 미국의 썩은 카르텔을 상대로 한국이라는 이 작은 요새 안에서 고독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이언돔 가동. 전원 전투 배치. 박진우 이사의 짧고 건조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내려앉더군요. 천장의 백색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면서 조금 전까지 평화로웠던 데이터 센터는 마치 적의 어뢰 공격을 받은 잠수함 내부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디도스 공격, 패킷 과부하, 무차별 대입 공격 시도 중. 스크린을 가득 메운 붉은 경고창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킹 부대이자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조국의 창끝이 이제 제목을 겨누고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1초에 수십억 번의 접속 요청을 날려 서버를 마비시키고 그 틈을 타 데이터를 삭제하는 와이핑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제동님, 물러서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전쟁입니다. 박 이사가 저를 뒤로 밀치며 메인 콘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벽에 기대설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그 늙은 여우들이 저 하나를 매장하기 위해 국가 전력을 동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스크린이 아니라 그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기껏해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뿔테 안경에 헐렁한 후드티, 책상 위에 널브러진 에너지 드링크 캔들. 영락없이 도서관에서 밤새우는 평범한 공대생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마치 참호 속에 웅크린 저격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좌연 방화벽 3번 포트 피격. 트래픽 우회합니다. 악성 코드 패턴 분석 완료. 백신 업데이트하고 역추적 코드 심어. 서버 사오기 과열. 쿨링 시스템 수동으로 돌려. 절대 끄지 마. 그들은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모니터를 겨눈질하며 짧고 간결한 용어들을 주고받을 뿐이었는데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찌나 빠른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부대는 최첨단 AI로 무장한 엘리트 군단입니다. 반면 이들은 민간 기업의 직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들이 골리앗의 무차별 폭격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 이사. 버틸 수 있겠나? 저들은 미군이야. 예산도 장비도 자네들과는 차원이 달라. 제 불안한 물음에 박 이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저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만든 거 아닌가? 일본 주식 판 돈으로. 돈이요? 그는 헛웃음을 흘리더니 잠시 타자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더군요. 돈으로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돈으로 못 삽니다. 이 시스템. 3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쳤던 날 말입니다. 순간 제 기억의 한 구석에서 잊혔던 뉴스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제철소가 침수되어 가동이 중단됐다는 짧은 해외 토픽. 당시 월스트리트는 포스코는 끝났다. 복구에 5년은 걸릴 것이다. 라며 조롱했었고 저 역시 그저 운 나쁜 친구들이라고 혀를 찼던 기억이 났으니까요. 박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공장이 통째로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40m 깊이의 전력실까지 물이 꽉 찼죠. 전기는 끊겼고 수천억짜리 설비들은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새로 짓는 게 빠르다. 이 공장은 사망했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한국의 조선, 자동차, 건설, 모든 산업이 멈추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쳤어야 했습니다. 그는 화면 구석에 작은 영상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3년 전 핸드폰으로 찍은 듯한 흔들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있더군요. 정장을 입은 임원부터 작업복을 입은 신입사원까지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진흙 바닥을 기어 다니며 장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명절조차 반납해야 했습니다.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주먹밥을 입에 물고 젖은 작업복이 마를 새도 없이 135일 동안 진흙과 싸웠습니다. 전동 공구가 없어서 드라이기로 모터를 말리고 칫솔로 회로 기판의 진흙을 긁어내며 버텼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에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얼굴은 시커멓게 떴지만 젖은 모터를 품에 안고 제발 돌아가라, 제발 하며 울부짖고 있더군요. 그때 저희 엔지니어들이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우리 공장이 멈추게 두지 않겠다. 지금 보시는 이 AI 방어 시스템. 그때 그 진흙탕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침수된 서버를 살려내면서 얻은 데이터, 수동으로 공장을 돌리면서 얻은 노하우. 그 모든 피와 땀이 이 코드 한 줄 한 줄에 박혀 있는 것이죠. 박 이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동님, 미국의 사이버 부대요? 그들은 명령 때문에 싸우겠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이 공장을 2번 다시 뺏기지 않겠다는 도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절대 안 뚫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 1.5기가파스칼의 강도, 오차 없는 AI 시스템. 이것들은 차가운 실험실에서 편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난이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맨손으로 희망을 건져 올린 인간들의 처절한 투혼이 만들어낸 결정체였던 겁니다. 경고. 제2방화벽 98% 부하. 뚫립니다. 엔지니어의 다급한 외침이 감상을 깨뜨렸습니다. 화면 속 방어선 하나가 붉게 물들며 깨져나가고 있더군요. 놈들이 기어코 빈틈을 찾아낸 겁니다. 막아. 우회 경로 차단해. 박 이사가 소리쳤지만 그래프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삭제 코드가 시스템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결국 힘의 논리에 짓밟히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가장 왜소해 보이는 한 여성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녀는 헤드셋을 벗어 던지더니 키보드를 두드리는 대신 모니터 옆에 붙어있던 낡은 메모지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메인 터미널로 달려가 미친 듯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수동으로 하면 늦어. 동료가 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AI가 못해. 흰남노 때. 그때 과장님이 가르쳐준 아날로그 패치 방식이야. 기계는 몰라도 나는 기억해.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 주입, 수동 제어 전환. 화면에 뜬 명령어가 실행되는 그 0.1초의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미군의 삭제 코드가 서버에 닿기 직전 그녀가 입력한 아날로그 코드가 마치 쇠창살처럼 경로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접근 거부됨. 공격이 차단되었습니다. 막았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곧이어 상황실 전체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서로 얼싸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최신 공격을 막아낸 건 슈퍼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진흙탕 속에서 선배들이 가르쳐준 낡은 메모 한 장.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한 인간의 집요함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죠. 보셨습니까, 제동님? 이게 한국의 강철입니다. 불에도, 물에도, 그리고 해킹에도 녹지 않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땀으로 젖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대단하다 같은 말로는 이 벅찬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졌다. 미국도, 일본도. 이들을 이길 수는 없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저들의 역사는 훔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램프가 깜빡이는 그 전화기는 백악관이 아닌 미 헌병대 한국 지부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제동님. 박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가리켰습니다. 물리적 공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사이버 전쟁은 끝났고 진짜 육탄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 이 한국인들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토마스 벤스다. 올 테면 와라. 하지만 빈손으로 오진 마라. 나는 이미 진실이라는 핵무기를 손에 넣었으니까.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진실이라는 핵무기. 방금 제가 내뱉은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텅 빈 가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미 헌병대와 대치 중인 반역자이자 일본의 산업시설을 해킹했다는 누명을 쓴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동님, CCTV를 보십시오. 박 이사의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메인 스크린의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정문 앞에는 이미 검은색 밴 차량 3대가 도착해 있더군요. 차문이 열리고 방탄복으로 무장한 미 헌병대 요원들이 소총을 든 채 전술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박힌 성조기 패치. 평생을 목숨 바쳐 수호해온 그 깃발이 지금은 저를 겨누는 총구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명예는 목숨보다 무거운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워싱턴의 더러운 정치 노름과 일본의 비열한 공작에 의해 시궁창에 처박힌 꼴이 아니겠습니까? 끝났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들이닥치면 저는 수갑을 차고 끌려갈 겁니다. 군사법정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조작된 증거 앞에 묵살당하겠죠. 1.5기가파스칼의 강철? 수소한 원재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감옥에 갇힌 늙은 군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텐데 말입니다. 제동님. 박 이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제 귀에는 물먹은 솜처럼 먹먹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복 상의에 달린 훈장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걸프전에서, 그리고 아프간에서 흘린 피의 대가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찬란한 금속 조각들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제 목을 조르는 것 같더군요. 난 실패했어. 박 이사, 자네들도 위험해져.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나를 넘기게. 그래야 자네 회사라도 살아. 제 목소리는 패배자의 비명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나갈 테니 자네들은 모른다고 해. 내가 협박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증언하게. 그게 최선이야. 저는 정말로 포기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걸어나가 수갑을 차는 상상, 법정에서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는 상상, 그리고 평생을 바친 조국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어가는 상상. 그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가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비겁한 제안을 들은 박 이사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짧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일어나십시오. 뭐?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당신 미 해군 제독 아닙니까? 배가 침몰하기도 전에 선장이 먼저 뛰어내리겠다니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그의 일갈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현실을 봐. 밖에는 무장한 헌병대가 있어. 우린 갇혔다고. 내 말 한마디면 자네들까지 다 죽어. 죽지 않습니다. 박 이사는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손가락으로 상황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저는 홀린 듯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던 그 왜소한 여성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병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인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망칠 준비를 하기는커녕 미친 듯이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건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있습니다. 분산 저장? 이곳 서버가 놈들의 손에 넘어가거나 물리적으로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한 홋카이도 열화상 데이터와 타이탄 프로젝트 문서를 전 세계 12개 클라우드 서버로 쪼개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동님, 저 친구는 3년 전 흰남노 태풍 때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서버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헤엄쳐 나온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들입니다. 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작 헌병대 몇 명 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순간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들은 이미 잿더미가 된 공장을 맨손으로 살려낸 좀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 여성 엔지니어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뿔테 안경 너머로 저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더군요. 우린 준비됐어요. 당신은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파지직하고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명색이 제독이라는 작자가 민간인 아가씨보다 못한 담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제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다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더 이상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복 상의에 구겨진 주름을 펴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박 이사. 자네 말이 맞네.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지. 그럼 싸우실 겁니까? 아니. 싸우는 게 아냐. 저는 주머니에서 제 스마트폰이 아닌 박 이사가 건네준 보안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명령을 내릴 걸세. 명령이라니요? 제동님 직권은 정지됐지 않습니까? 공식 라인은 끊겼지. 하지만 놈들이 모르는 비상구가 하나 남아있어. 제 뇌리에 30년 전 제가 초급 장교 시절 백악관 파견 근무를 했을 때 알게 된 비밀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핵 가방과 분리되었을 때 혹은 국가 지휘 통제망이 붕괴되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아날로그 핫라인이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야. 만약 그가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우린 진짜로 끝이야. 하지만 저는 단말기의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0, 0, 1 알파 줄루. 일반적인 전화번호가 아닌 위성 주파수를 직접 타격하는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자네들이 진흙탕에서 공장을 건져 올렸다면 나도 이 시궁창에서 내 명예를 건져 올려야 하지 않겠나?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상황실 밖에서는 쿵쿵쿵. 헌병대가 강화 유리문을 오한마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미 헌병대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10초, 20초. 신호음만 계속될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안 되는 건가? 30년 전 코드라 폐기된 건가? 절망이 다시 발목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달칵. 신호음이 멈추고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다. 누구냐? 연결되었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일본의 로비에 속아 저를 의심하고 있을 그 남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 밖의 굉음도 붉은 경고등도 제 심장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님. 해상체계 사령부 수석 감독관 토마스 벤스 제독입니다. 벤스? 자네가 어떻게 이 라인을 알고 있지? 아니, 지금 자네 반역 혐의로 수배 중일 텐데.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을 기세였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분. 이 1분 안에 21조 원의 거짓말을 뒤집고 한국의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제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헌병대가 지금 제 문을 부수고 있으니 5분 뒤면 저는 체포될 겁니다. 그럼 얌전히 투항하게. 변명은 법정에서. 하지만 대통령님, 저는 생애 처음으로 통수권자의 말을 끊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딱 하나만, 단 10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대통령님의 책상 위에 있는 일본 측 보고서를 덮으시고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사진 한 장만 봐주십시오. 사진? 네. 이것은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죽어도 보여주지 않을 홋카이도의 진짜 얼굴이자 미 해군을 구할 유일한 미래입니다. 저는 박 이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엔터키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전송 중 KI 열화상 데이터 및 수소환 원제철 설계도. 대통령님, 지금 보시는 그 붉은 열지도. 그게 바로 일본이 감추려 했던 21조 원짜리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푸른색 설계도.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강철의 영혼을 되찾아줄 한국의 대안입니다. 쾅! 그 순간 상황실의 강화 유리문이 박살나며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무장한 헌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쳤습니다. 레이저 조준점 10수개가 제 가슴과 머리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박 이사와 엔지니어들도 벽 쪽으로 밀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총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선택하십시오. 거짓된 동맹의 잿더미 위에서 죽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파트너와 함께 다시 강철의 제국을 세우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운명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꼼짝 마. 쏘겠다. 미 헌병대 대위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제 미간 사이에는 붉은색 레이저 조준점이 따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등 뒤의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였고 박진우 이사조차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란스러운 위협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화기 너머 지구 반대편 백악관 집무실에 흐르는 침묵만이 우주처럼 거대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1초가 1시간 같았던 정적. 이윽고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깊은 탄식이었죠. 대위.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보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위, 들리는가? 미합 중국 대통령이다. 헌병대 대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총구를 아주 조금 내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대통령님? 정말 대통령님이십니까? 지금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물러나라. 그리고 벤스 제독에게 정중히 경례해라. 그는 지금 미합 중국을 구한 영웅이다. 하지만 사령부 명령서에는 반역 혐의라고. 그 명령서는 지금 이 순간부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해리스 사령관에게 전해. 내 허락 없이 제독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건 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말이다. 당장 철수해. 대통령의 호령이 데이터 센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대위는 사색이 되어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저를 향해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이더군요. 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전원 철수. 철수한다. 검은색 전술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박 이사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볼성 사나운 꼴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동님. 해내셨군요. 박 이사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니, 감사 인사는 내가 해야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21조 원짜리 시체를 끌어안고 춤을 출 뻔했어.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자네가 보낸 열화상 데이터와 일본 측 보고서를 대조해봤네. 소름이 끼치더군. 놈들은 고로에 균열이 생긴 걸 알면서도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정상 가동이라고 보고했어. 이건 동맹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그렇다면 결단은 내렸네. 벤스, 지금부터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워싱턴에 있는 일본 로비스트들은 내가 처리하지. 자네는 거기서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짜게. 미 해군의 미래를 그 진짜 강철 위에 다시 세우란 말일세.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실에 붉은 비상등이 꺼지고 다시 평온한 백색 조명이 들어오더군요.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합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CNN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굳은 표정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었죠. 미 정부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승인을 전격 철회합니다. 또한 홋카이도 사고 은폐 및 안보 데이터 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는 일본 제철 경영진과 관련 로비스트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다나카 전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도쿄의 본사에서 사직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청으로 끌려가고 있겠죠. 주인을 무는 개를 쫓아냈다고 자랑하던 그 오만한 입은 이제 변호사를 부르느라 바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뉴스 화면 밖에서 터졌습니다. 제 노트북으로 한 통의 화상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제 직속 상관 해리스 사령관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에게 닥쳐 라고 고함치던 그 남자였죠.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식은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고 있더군요. 벤스. 아니, 벤스 제독. 내 말 들리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나는 그저 일본 측 정보가 확실한 줄 알고. 사령관님.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무능입니다. 당신은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고 동맹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군법 회의에서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이봐, 우리가 남인가? 내가 자네 인사 고과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제발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려주게. 내가 로비스트들한테 받은 건 그냥 식사 몇 번이 전부라고. 식사라. 저는 픽 웃으며 옆에 있던 박진우 이사를 화면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령관님. 여기 이분은 3년 전 진흙탕 속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공장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로폰기에서 100만 원짜리 초밥을 먹으며 일본을 찬양할 때 말입니다. 누가 진짜 파트너입니까? 누가 진짜 미 해군을 위한 사람입니까? 사령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뻐끔거리는 그의 입모양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제 가슴속에 묵혀있던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하십니까? 박 이사가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통쾌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포항제철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공장은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얽혀 만들어내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의 숲. 누군가는 저걸 보고 차가운 쇳덩어리라고 하겠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박동하는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박 이사. 아까 대통령께서 전권을 위임하셨네. 들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 3년 전 자네들이 만들었던 그 시나리오 지금 당장 가동하게. 칠함대의 보급기지를 요코스카에서 포항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하지. 박 이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더군요.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동님.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저희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을 바꿔주십시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의 표지를 펜으로 쓱쓱 지우더니 그 위에 새로운 단어를 적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강철 동맹. 미국이 돈을 대고 한국이 기술을 댄다. 상하 관계가 아닌 완벽한 수평적 파트너십. 그것이 저희의 조건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방지군. 아주 마음에 들어.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박 이사의 서명이 나란히 찍히는 순간 펜 끝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부식된 과거를 끊어내고 더 강하고 더 완벽한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하러 가시죠. 박 이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로? 고기 드시러 가셔야죠. 한국에서는 큰 계약을 마치면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게 국룰입니다. 돈페리뇽보다는 투박하지만 맛은 훨씬 좋을 겁니다. 좋지. 안 그래도 뱃속에 기름칠 좀 하고 싶던 참이었네.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있었고 창밖의 용광로는 붉은 숨을 토해내며 새로운 강철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홋카이도의 잿더미가 스치더군요. 화려했지만 속이 비어있던 제국은 무너졌고 투박하지만 속이 꽉 찬 진짜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쏘아 올린 수많은 기적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보고서를 쓸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고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다. 진짜 별은 동해에 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을 굽는 연기 속에서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돔 페리뇽처럼 화려한 기포는 없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알싸한 액체는 제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술보다 뜨겁고 달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창가에 서서 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홋카이도 제철소 폭발 사고의 여파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 경영진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모습, 워싱턴 검찰에 소환되는 로비스트들의 다급한 뒷모습이 화면을 채우고 있네요. 한때 제국이라 불리던 거함이 침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창밖의 풍경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서울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역동적입니다. 출근하는 수많은 차량의 행렬,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저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딛고 선 이 땅이 이제 전 세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금 전 박진우 이사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포항신항만 부두 거대한 크레인이 검푸른동의 바다 위로 육중한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모습이더군요. 그 컨테이너 측면에는 선명한 흰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지 미 해군 제7함대 화물 1.5기가파스칼 차세대 장갑용 강철. 마침내 첫 번째 물량이 떠나는 겁니다. 저 강철들은 곧 태평양을 건너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우리 7함대 구축함에 찢어진 옆구리를 메우게 될 겁니다. 일본이 태워먹은 21조 원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완벽한 대안을 실어보낸 셈이죠.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본? 아닙니다. 일본이 돈은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기술? 그것도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결핍을 대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일본은 자신들이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원천 기술, 그리고 미국의 신뢰까지.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결국엔 감각마저 무디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최고니까 이 정도 결함쯤은 괜찮아라는 오만함이 그들을 갉아먹은 진짜 녹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늘 없다고 생각하더군요.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고. 3년 전 흰남노 태풍이 공장을 덮쳤을 때 그들이 맨손으로 진흙을 퍼냈던 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 결핍과 절박함이 불가능해 보이던 1.5기가파스칼의 강도와 99.8%의 수율을 만들어낸 진짜 용광로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강철은 최신식 설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라는 망치에 수만 번 두들겨 맞고 절망이라는 물에 수천 번 담금질된 사람들의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2장의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티켓,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아들에게 보내는 서울행 티켓입니다. 해군 사관생도인 아들에게 저는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만약 네가 진짜 바다를 배우고 싶다면, 그리고 진짜 강함을 배우고 싶다면 태평양이 아니라 이곳 동해로 오거라. 여기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코 꽃을 피워내는 기적의 나라가 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 해군의 등 뒤에는 이제 껍데기뿐인 사무라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뜨거운 강철의 파트너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요. 한국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들의 침묵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21조 원을 들인 일본의 야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묵묵히 데이터를 쌓고 미래를 준비해온 한국의 모습. 미 해군 제독이 우리는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치열한 도끼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국뽕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의 진짜 강철을 만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